금요일이었다. 여름 휴가철의 금요일 아침은 당연히 길이 막히려니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다. 출근길에 셔틀버스 안에서 나는 새언니를 생각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가족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오빠 같은 개차반에게 넘치는 좋은 사람이라 오히려 가족으로 엮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언니에게 오빠를 본 걸 말해줘야 할까? 나는 오빠를 만난 이후로 고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오빠는 바람이 아니라고 무조건 우겼고 눈앞에 뻔한 상황도 일단 부인할 게 뻔한 사람이라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누구에게든 자기를 만난 걸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왜? 또 집에 찾아와서 대차게 갈기게? 오빠는 잠시 움찔했지만 위협하듯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래, 그렇게 해봐. 나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동생 때리고 바람까지 피웠다고 소문은 제대로 낼 수 있을걸? 오빠의 눈동자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나는 오빠의 교사 자리에 오빠가 가진 전부가 걸려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오빠에게서 돌아서는 나를 오빠는 습관처럼 우악스럽게 잡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를 빽 지르자 오빠는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저렇게 사람들 이목이 무서운 사람이 바람은 대체 어떻게 피우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자 얼마 전 새언니가 보내준 김치통이 보여서 한숨이 나왔다. 언니는 4년 전에 오빠가 나를 때리고 돌아간 날에도 오빠가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 하더라는 거짓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했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 같은 남자의 아내로 살아서는 안 됐다. 왜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사원님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좀 늦게 도착한 셔틀 때문에 나는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난번에 처음 본 관리자와 더불어 역시 새로운 얼굴의 여자 관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남자 관리자의 얼굴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단발에 가까웠던 머리를 싹둑 잘라내노라 분위기가 너무 달라진 탓이었다. 긴 머리 때문인지 조금은 부드러웠던 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딱딱하고 예민해 보이는 인상만 남은 얼굴이 나는 조금 아쉬웠다. 오늘은 사원님 조카 안 온대요? 글쎄요, 모르겠네. 오늘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정윤이 우재에 대해 묻자 혹시 정윤이 뭔가 감을 잡은 건가 궁금해졌다. 사원님, 연하 남자 괜찮아요? 연하요? 얼마나 연하요? 5살 이상? 정윤은 생각에 잠긴 듯 눈동자를 위로 올렸다가 입을 열었다. 근데 그 정도 어린 남자가 나를 여자로 보긴 할까요? 일단 호감이 생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어린 남자가 좋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린애 수발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우재가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어떨까 좀 걱정이 됐는데 정유는 내 생각도 궁금해했다. 사원님은 그렇게까지 어린 남자 괜찮아요? 이혼 후 다시 남자 만날 생각도 연하 취향이었던 적도 없지만 언니 덕분에 만났던 늙은 소개팅남을 떠올리니 선택은 쉬웠다. 차라리 어린 남자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나 좋다는 연하남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나 싶긴 하네. 내 딴엔 의미심장했던 질문의 끝이 여자들의 실없는 소리로 끝나고 이후 시작한 오전 근무도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지품을 끝낸 카트를 정리해두고 PDA 반납과 체크인을 위해 데스크로 향했는데 데스크에는 초면의 20대 여자 사원이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체크인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줄을 서야 한다는 건 모르는 듯 했던 그녀는 자신의 원바코드를 관리자에게 들이댔는데 관리자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줄 서세요. 여사원이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데도 관리자는 어떻게 줄을 서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모니터에 고정한 눈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너무 차갑다. 나는 당혹감이 뚜렷한 여사원의 표정이 안쓰러워서 별말 없이 데스크 옆에 섰고 그제야 줄을 어떻게 서는 건지 깨달은 그녀가 곧 내 뒤에 자리를 잡았다. 머리를 자른 후 일말의 여유까지 잘라버린 걸까? 나는 확연히 차가운 관리자의 태도에 실망한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좀 이상했다. 저기 두 사람 심상치 않대요. 오후 근무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정윤과 나는 관리자들이 업무를 준비하는 데스크 앞에 서 있었다. 뭐가요? 그거요. 그렇고 그런 사이. 저 관리자는 유부남 아니에요? 정윤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대꾸했다. 저 관리자 아니고 폴이요, 폴. 이름이 폴이래요? 당연히 유부남이 아니니까 둘 사이에 소문이 돌죠. 나는 여자 관리자를 좀 더 자세히 보았다. 정윤과 비슷한 또래의 관리자는 차분하고 다부진 인상에 청순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얼굴을 가진 자연스레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저 관리자 이름이 릴리래요. 폴 앤 릴리라. 뭔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제목 같네. 봐요. 릴리가 슬쩍 팔을 잡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자기만 좋다면야 나이가 문제는 아니죠. 뭐 그래도 폴 정도면 괜찮잖아요. 사원님 나이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진짜 뭘 궁금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었다. 네, 괜찮지 않아요? 외모도 깔끔하고 예민해 보이는 것도 나름 매력이라 뭔가 냉미남 스타일이잖아요? 정윤의 대답을 들으며 내가 알고 싶었던 게 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솟구치는 내 감정이 폴에 대해서 느끼는 특별함인지 그게 아니면 어느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덩달아 동화되는 감정에 불과한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릴리나 정윤이 폴을 괜찮은 남자라고 느낀다면 나의 감정은 이들에게서 옮은 것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버리자 서운함이 슬쩍 스며들었다. 나는 폴을 좋아하게 된 걸까? 아니면 좋아하고 싶은 걸까? 1층에는 관리자가 없다. 다른 층에는 모두 한두 명의 관리자가 상주해서 사람들과 업무를 점검하고 지휘하지만 1층은 그렇지 않다. 1층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1층에도 현장이 있고 사람들이 일한다는 걸 모르는데 나도 그랬다. 나는 해리 관리자 때문에 처음 1층에 발을 들였다. 1층에도 수많은 선반과 선반에 진열된 물건들이 있지만 포장 작업이 없어서 일은 지품밖에는 없다. 지품한 토트들을 쌓아두면 다른 층으로 가져가서 포장하는데 1층으로 보내지는 건 나 같은 일용직, 단기 사원들 뿐이다.
규모는 다른 층과 비슷하니 당연히 넓은데 그렇게 넓은 현장에서 적게는 서너 명만 일할 때도 많다. 나는 1층에서 정윤과 일하며 가까워졌고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1층의 이미지는 소외된 섬에 가깝다. 집품할 때 재고가 없거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전기뿐이고 여름에는 다른 층보다 유독 더운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나와 달리 1층 근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고 관리자들이 근무 배경을 1층으로 해야 할 때는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나는 1층 근무 자체가 아니라 관리자에게 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번거로워서 싫었다. 보통 다른 층에서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 닥치면 관리자를 돕는 역할의 PS 사원이나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서 PDA에 문제 보고를 누르지만 1층은 일단 무전을 해야만 했다. 집품을 하다가 무전기가 비치된 중앙 데스크로 가야 하는 길은 멀기만 했는데 무전을 하면 관리자가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대부분은 직접 오기보다 PDA에 문제 보고를 임의로 하라는 말이 돌아오는 편이었는데 답 자체가 늦을 때가 많았고 오늘도 그랬다. 집품해야 할 물건이 없었고 1층에 재고가 없습니다 라는 내 무전을 누가 듣기는 한 건지 답이 없었다. 관리자님, 물 2번 더 부르고 나서야 드디어 말씀하세요 라는 답이 들렸고 재고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더니 무뚝뚝하다 못해 차가움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의 답이 돌아왔다. 우리 지금 다 못 가니까 선반 다시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 보고 누르세요. 거칠고 무심한 남자 관리자의 목소리, 바로 폴이었다. 이미 끊겨버린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뱉는데 느닷없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거 폴이죠. 어느 순간 데스크 옆쪽에 서 있다가 무전기를 가리키며 말하는 여자 사원이 PDA를 챙겨드는 참이었다. 오늘 지하 엄청 바쁘던데. 아, 지하에서 오신 거예요? 네, 폴이 오늘은 1층 집품 좀 부탁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근무가 시작된 후 오전 10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는데 나는 아침에 바로 근무 배정을 받으며 1층으로 왔지만 이 사람처럼 근무 도중 층간 이동은 흔한 일이었다. 나한테 말할 땐 되게 친절하던데 무전에선 왜 저런데? 무전의 말투에서 차가움을 감지했던 게 내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는데 여자 사원은 PDA에 이어 카트를 챙기면서 웃음을 섞은 뒷말을 남겼다. 사람 가리나 보네. 혼잣말처럼 꾸몄지만 혼잣말이 아니라는 건 그녀와 나 둘 다 알았다. 사람을 가려서 친절을 보이고 그 친절함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당신이라면 애초에 당신을 이 더운 1층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었다. 이 신경 거슬리는 사람은 근화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여자였다. 나보다 더 일을 오래 한 정윤과 처음에는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도를 넘는 말을 툭툭 내뱉는 성미라 정윤과 곧 멀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척을 지는 사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았다. 일도 잘하고 몸놀림도 재빠른 사람인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가르랑거리는 높은 목소리로 사람 속을 긁었다. 내가 정윤과 가깝게 지내는 걸 알아서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지 않는데 굳이 말을 걸어온 걸 보면 내가 폴의 말투에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걸 알아차린 건 분명했다. 나는 집품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PDA의 문제 보고를 누른 후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무엇보다 그럼 그렇지 하는 냉소가 가장 뚜렷했다. 두세 번 얼굴만 봤을까 싶으니 아마 그는 내 이름도 모를 것이다. 근데 그의 말투에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었으니 대체 뭘 기대했던 건가 싶어서 나 스스로가 너무 우스웠다. 나는 내가 폴을 좋아하기보다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결론을 내린 참이었다. 결혼 이후 다른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이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니 내게는 그와 관련된 모든 감정이 낯설기만 했다. 폴이 마음에 드는 건 확실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외모에 국한된 게 아니었을까? 어떤 여자가 봐도 폴이 잘생긴 외모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외모가 나의 취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떠올려 보면 외모만으로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으니 내가 어떤 외모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40이 넘어서 처음 알게 된 참이었다. 남편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폴보다 여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외모의 남자였다. 키가 컸고 빵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탄탄한 근육도 자연스레 만들어진 남자. 얼굴이 매끈한 편은 아니어도 서글서글한 이미지 때문에 여자들은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외모가 빵집의 매출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외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오빠가 지적한 대로 촌놈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웠었다. 내가 남편을 좋게 보았던 건 그가 서글서글하고 눈에 띄는 외모여서가 아니라 편하게 느껴져서였다. 나를 긴장시키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남자가 바로 당시의 남편이었다. 윤미진, 정신 차려. 네 마음은 그냥 아이돌을 향한 동경 같은 것일 뿐이야. 굳이 내 감정의 한계를 깨닫게 만든 것이 근하사원이라 더 싫었던 그날로부터 불과 하루 후 폴이 일하는 지하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PDA에 내 이름과 함께 관리자가 호출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런 호출을 처음 봐서 어리둥절했지만 메시지를 따라서 데스크로 가는데 데스크 안에는 폴이 있고 바깥쪽에는 20대 남자 사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데스크로 다가가자 나를 본 폴이 물었다. 1층 근무 해본 적 있으시죠? 아, 나도 근하사원처럼 1층으로 보내나 보다. 네. 이분하고 같이 가서 1층에서 집품하실 텐데 오전까지만 업무하시다가 점심시간 이후에는 다시 지하로 복귀하세요. 폴은 옆에 서 있는 남자 사원을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는데 나는 1층 근무를 해봤고 이 사원은 안 해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았다. 근데 일단 갔다가 다시 오라니. 나는 확인차 물었다. 오후에 복귀하라고요? 네,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점심시간 가지셨다가 다시 오후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요?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다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이 사람은 같은 말을 2번씩 하는 버릇이 있나 보네 하는 생각으로 폴을 보는데 폴이 내 얼굴에 눈을 고정하고 말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다. 나와 남자 사원 둘이 서 있으니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하는 게 맞을 텐데 폴은 내 얼굴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았다. 역시 이 사람도 남자라 아줌마라도 여자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게 마음이 편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초면의 남자 사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떴다. 걸으면서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10분에 가까워 있었다. 1층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오전 근무라고 해봤자 40분을 좀 넘을 것 같아서 의아했다.
1시간도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왜 1층에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오라고 한 걸까? 1층에 도착해서 1층에는 관리자가 없다는 것, 지품을 하면 토트를 놓을 곳이나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간 사원에게 알려주면서 오늘은 그래도 폴과 접점이 있긴 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이게 바로 아이돌이 내게 잠깐의 관심을 가져줬을 때 느낄 법한 뿌듯한 감정일까? 이날의 묘한 여운을 안고 퇴근 셔틀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보지 못한 사이 들어온 연락들을 확인해 보는데 부재중 전화 3통에 이어서 문자까지 들어와 있었다. 전화를 연거푸 3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고 불쾌했는데 문자의 내용을 보니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허남국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 보내요. 연락 주세요. 마침표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너무 쉬운 맞춤법도 틀린 문자에 불쾌감은 더해졌다. 언니가 말했던 60도 안 된 나이의 남자에게 언니는 기어이 내 연락처를 넘긴 거였다. 문자는 불과 30분 전에 도착한 거였는데 내가 확인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락 주세요. 언제 만나나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연하의 남자를 선호했던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남자에게서 이성적 매력을 발견하는 게 내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굳이 선택하자면 나는 늘 연상의 남자가 좋았다.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나이를 문제 삼는다고 믿었지만 자기가 소개한 남자들이 정작 나이를 헛먹은 사람들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냥 나이만 먹은 채로 마음과 생각은 미성숙한 어린 시절에 그대로 남은 남자를 설사 내 또래라고 해도 좋아할 수 있을까? 처음 언니가 소개했던 남자는 엄마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고 이 남자 역시 배려와 인내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언니들이 주워가지 않은 남자는 줍지도 말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월을 따라 성숙해진 남자는 나이를 막론하고 엄마나 누나에게서 여자를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뭐라고 답이라도 해야 연락이 안 오려나 고민을 하는데 이 남자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주저없이 통화를 거절하고 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어떤 식의 대화든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올 게 뻔하다는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날은 이상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일단 만나자고 연락해온 남자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도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다. 엄마가 내 머리채를 잡은 그날 이후 나는 엄마를 보지 않았다. 엄마가 외도한 남편과 이혼했다며 내 머리채를 잡고 오빠가 나를 때렸던 4년 전 그날. 오빠가 의기양양한 발소리를 쿵쿵 남기며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평생 당해왔던 상황들을 되짚어 보았다. 사남매, 이남 이녀의 형제관계, 사정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유복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는 가족 사이에서 나는 늘 소외되는 아이였다.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라 언니는 살림 미천인 맏딸이라 6살이 어린 남동생은 마냥 귀여운 막내라 존재감을 가졌다면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나는 늘 부모의 관심에 갈증을 느끼는 아이였지만 아빠는 늘 밖으로만 나돌아서 얼굴 보는 것도 드물었고 엄마의 관심은 다른 형제들과 아빠에게만 있었다. 나는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했지만 내 부모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 같지 않았다. 내 부모는 항상 관심에 대한 내 갈증이 주제넘은 것이라 몰아세웠다.
부모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였다. 인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했지만 알바만으로 등록금을 대는 게 어려워서 끝까지 다닐 수 없었는데 엄마는 입학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한다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월급을 가져갔다. 아예 고졸인 것보다는 인서울 4년제 중퇴인 게 낫지 않냐는 말을 엄마는 입이 닳도록 했는데 나는 왜 내가 번 걸 엄마가 다 가져가는지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월급날만 되면 특히 밥상이 풍성해졌고 엄마가 잠시라도 내게 미소를 보여준 게 그 이유였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풍성한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엄마의 미소는 바로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는데도 그랬다. 오빠는 알바 한번 하지 않고 자차로 통학하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언니는 2년제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딸이었으며 동생은 그 자체로 엄마의 전부였지만 나는 아니었다. 월급을 전부 바치는 동안에도 엄마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돈 번다고 유세하냐며 나를 비난하는 걸 일상으로 삼았다. 나는 통근을 위한 차비만 제외하면 고작 10만 원의 용돈으로 결혼 전까지 살았다. 당연히 데이트는커녕 연애는 꿈도 꾸기 어려웠는데 잠깐 다녔던 대학에서의 미팅이나 소개팅은 다 일회성으로 끝나기 일쑤였고 내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었으니 데이트에 쓸 비용은 당연히 없었고 그 어린 나이에 옷이나 가방, 신발을 사는 것도 내게는 사치나 다름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다가온 사람들은 항상 잔뜩 위축이 된 나의 모습을 못 견디고 떠났다. 돈이 없어서 매일 거리 데이트를 원하는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없었는데 엄마가 나의 연애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도 남자를 만날 수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가 나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일로 만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만날 일이 없었고 연락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 엄마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함께 밥을 먹어야겠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야겠지? 영화도 봐야겠지? 등의 자잘한 걱정 없이 회사의 비품인 믹스커피를 마시며 마음 편하게 주고받던 가벼운 얘기들은 남편을 향한 호감을 더욱 키워주었다. 그런 편한 만남으로 쌓아온 신뢰와 더불어 관계가 깊어지자 나는 내 사정에 대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모두 말했다. 돈을 벌었지만 내 돈은 없고 그 때문에 결혼은 불확실하다고. 그때 남편은 내가 벌었던 돈을 엄마에게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다시 모으면 될 거라면서 나를 안심하게 했다. 내 결혼은 당연히 엄마의 반대에 부딪혔다. 엄마는 결혼을 허락할 테니 결혼 후에도 월급의 반을 보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나는 내 인생 최초로 엄마의 말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부터 감행했다. 학교를 그만둔 21살 무렵부터 결혼했던 35까지 나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엄마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가져다 주었다. 용돈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필요한 게 있으니 살 돈을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키워준 값을 운운했다. 대체 왜 나는 키워준 값을 해야 하는 아이가 되어야 했던 걸까? 내 형제 중 그 누구도 키워준 값을 갚는 이들은 없었는데 왜 나만 그래야 했던 것일까? 나는 15년 정도면 엄마가 나를 키워준 값은 다 갚았다고 믿었다. 남편과 내가 6년이나 연애해야 했던 이유도 엄마 때문이었는데 결혼을 더는 미룰 수도 없었고 미루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결혼식도 혼수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마냥 순박한 시골분들은 아니었던 시집 식구들에게는 그게 큰 흠이 되었지만 남편만 믿고 결혼했던 당시를 후회하지는 않는다. 남편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긴 연애와 짧은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보충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남편은 변했을 뿐이었다. 변한 모습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을까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었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언제나 열려있는 지갑쯤으로 여기는 전남편 부부의 행태는 여전히 버겁지만 나는 과거의 남편까지 원망하지는 않는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는지, 왜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좀 더 힘들어지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이혼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았던 엄마는 불효막심한 게 부모의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며 언니를 통해 일관되고 꾸준한 비난을 전했다. 나를 다시 관심에 목말라 끙끙대는 순종적인 딸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나는 그 의도에 다시는 노란할 생각이 없었다. 일체의 대꾸를 하지 않는 나와 달리 4년 동안 엄마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잊을만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엄마를 모른 척하는 딸을 가진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언니는 구구절절 전해왔다. 그래도 내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던 엄마였기에 엄마의 전화는 나를 온통 뒤흔들었다. 나는 4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엄마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 역시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을까? 엄마가 혹시나 뉘우치진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부재중 전화가 남긴 엄마. 두 글자 이름을 보고 나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엄마가 아픈 걸까? 하는 걱정이 몰려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에 엄마가 아플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생각이었고 혹시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해본 적도 있지만 막상 엄마의 전화번호가 남겨진 휴대폰 화면을 보니 판단이 쉽지 않았다.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속을 불편하게 만들던 아침. 근무 배정을 받는 줄에 합류한 참이었다. 오늘은 폴이네. 근무 배정은 2층에서 하는데 보통 그날 2층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가 배정을 하고 정윤이 말했던 대로 폴이 데스크에 있었다. 사원님, 나 오늘은 3층 가고 싶어요. 다른 층은 다 더워요. 정윤의 칭얼거림이 섞인 바람을 듣고 나는 대꾸했다. 난 다른 층 다 괜찮아요. 난 어느 층인가 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줄이 줄어들면서 근무 위치를 배정받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정윤이 3층을 배정받자 활짝 웃으며 나를 돌아보고는 잠시 한쪽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내 존재를 체크해 보듯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잠시 얼굴을 내밀어 나를 흘끗 본 폴이 지체 없이 말했다. 지하 부탁드릴게요. 지하 근무라니. 오늘은 2층 근무인 폴을 볼 일이 없겠구나 하는 서운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정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윤이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떠난 후 아침부터 땀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도착해 보니 데스크에는 8월 초반이 지나는 동안 보지 못했던 해리가 서 있었다. 해리가 다시 오다니 오늘은 힘든 날이 되겠다. 살짝 실망한 채 서 있는데 폴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외쳤다. 사원님들 시간 됐습니다. 이제 업무 시작해 주세요. 잠깐 있던 해리가 떠나고 폴이 그 자리를 차지한 순간 짤막한 기쁨이 솟았지만
어쩐지 막연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떠났고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었지만 오래된 종속의 관계를 끊어내기에 4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엄마에게 연락을 해봐야 할까? 아니면 언니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딸을 무조건 비난하고 폭행했던 엄마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남자나 붙이려고 애쓰는 언니 중 나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왔다. 업무 시작해 주세요. 폴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도 업무를 빨리 시작해 달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오면 그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기억에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카트를 미는데 오늘 맡은 업무는 팔레트 지품이었다. 팔레트 지품은 선반에 진열된 물건 아닌 팔레트 위에 상자째로 놓인 물건들을 지품하는 것이다. 토트에 들어가기에 너무 큰 것들이 많고 개수도 많아서 보통은 토트에 담지 않고 카트 위에 빼곡하게 쌓는다. 상자 안에 담긴 물건들이 많아서 안전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소 난감해졌다. 다시 데스크로 돌아가 안전칼을 챙기기에 거리가 멀어서 갔다 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처에서 지품을 하고 있는 남자 사원이 보였다. 저 사람은 혹시 안전칼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다가가서 말했다. 저 혹시 안전칼 있으신가요?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 사원은 자신은 안전칼이 없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다. 저 상자에서 20개를 지품해야 하는데 너무 단단히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남자 사원은 내가 가리키는 상자 쪽으로 재빠르게 다가와서는 장갑을 벗고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다. 굳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불편함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다행히 테이프가 금방 제거되면서 끝났다. 하지만 상자가 열린 후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직접 20개의 물건을 모두 꺼내주었다. 이 지나친 친절에 당황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감사합니다 밖에 없었는데 더 불편한 상황은 그 이후부터 일어났다. 일을 하면서 그를 마주치게 되면 그가 끊임없이 눈을 맞춰오면서 내가 무슨 부탁이라도 해오지 않을지 기대에 찬 몸짓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자꾸 눈을 마주쳐 오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게 내 사소한 말 한마디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는 남자의 호의를 넘어선 호감이 오로지 내가 그의 괜찮은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마 내가 그 사람 또래의 여자였으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금이라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관계를 맺는 것에 염증을 내고 있었고 그가 아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폴을 보거나 떠올리면 그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생각 말고 그 이상의 관계까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 사람의 관심을 대체 어느 선에서 차단하고 피해야 할지 고민하며 걷고 있는데 우재가 보였다. 우재는 이미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건장한 성인 남자인데도 여전히 그 아이를 품에 안아들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보면 내게도 우재는 평생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아이가 티셔츠를 땀으로 흠뻑 적셔가면서 일하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이제 좀 할만해? 할만한 건 처음부터 그랬지. 내가 이모보다 훨씬 힘이 센데. 우재는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기운차게 웃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던 나는 미리 챙겨두었던 얼음물을 우재에게 건넸다. 물 많이 마셔. 귀찮더라도 꼭꼭 챙겨 먹어야 돼. 우재는 내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는 얼음이 녹아 겉이 온통 젖어 있는 생수병을 잡아서 목에 쏟아붓듯이 물을 마셨다. 그 모습이 머리를 감은 듯 땀을 흘려가며 뛰어놀던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는데 우재는 물을 양껏 마시고는 입술을 닦아내며 말했다. 우리 점심 같이 먹는 거지? 그래, 식당에서 보자. 배고프더라도 너무 빨리 먹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한창 식성이 왕성한 조카에게 배고프더라도 기다리라는 말은 좀 가혹한 것 같았지만 할 얘기도 있었고 우재가 밥을 먹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었다. 알았어. 내가 무슨 초딩인 줄 알아? 초딩은 무슨, 내 눈엔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애처럼 보이거든. 시원하게 고개를 젖히며 웃는 우재를 보며 다시 움직이려는데 다시 나와 눈을 맞추려 애쓰며 바삐 걸어오는 그 남자 사원이 보였다. 저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 갔을까 살피는데 데스크 옆에 서서 나를 보던 폴과 눈이 마주쳤다. 폴이 우재와 얘기하던 모습을 봤을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일도 안 하고 괜히 노닥거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지금 안 그래도 더워서 팔레트 짚음 힘든데 더 힘든 일 시키는 건 아니겠지? 폴이 내 이름을 여전히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고 곧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이모, 여기! 우재는 약속대로 밥을 다 먹지 않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식판에 가득 퍼담은 밥과 반찬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우재라고 해도 먹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였다. 나 진짜 이제 일에 적응한 것 같아. 우재는 바삐 음식을 입에 넣으며 또렷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제작비 모으는 일은 잘 돼가는 거야?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금방 모아질 거야. 우재의 힘찬 기운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걸리는 걸 밀어낼 수가 없어서 밥 한 술 뜨기도 전에 우재에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우재야? 우재는 음식으로 볼이 가득 찬 얼굴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됐다. 우재는 감정을 얼굴에 숨기지 못했고 그의 의아한 표정은 그 어떤 마음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게 잘 보였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엄마가 그래? 아니야. 이모가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할머니 건강하셔, 이모. 얼마 전에도 나한테 이모 욕을 한바탕. 우재는 할머니의 건강함에 대해서 증언하려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다. 이모 괜찮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보다는 더 잘 알지 않겠니? 우재는 수저의 움직임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려는 듯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아이라서 누나의 얘기를, 나 같은 딸의 얘기를 만들고 싶다는 거겠지. 나는 우재의 연민 어린 눈빛을 모른 척 하면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정윤이 식판을 달그닥거리며 옆자리에 털썩 앉았는데 분주히 음식을 씹어 넘기던 우재의 입이 정윤을 보고는 딱 굳어버리는 게 보여서 나는 피식 웃었다. 3층인데 왜 늦게 왔어요? 4층인 식당으로 오기에 지하보다는 당연히 3층이 빠를 거였는데 뒤늦게 식당을 찾은 정윤이기에 물은 것이었다. 나 그 여자랑 또 한 판 했잖아요. 그 여자 누구? 누구긴요. 뻔하죠. 근화요. 근화 사원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정윤은 목소리를 낮추고 입도 가렸다. 또 무슨 일이었는데요?
몰라. 무슨 오늘 온 신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울렸다잖아요. 그래서 왜 텃세 부리냐고. 자존감에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더라고요. 정유는 앞에 앉은 우재의 긴장감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가 대체 뭔데 텃세를 부리냐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잘했나? 처음인데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 여자는 진짜 존재 자체가 민폐덩어리라니까요. 정유는 딱딱한 냉동 돈가스를 근화사원을 불쾌하게 여기는 만큼 세게 씹어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번에 입구 쪽에 새로운 관리자 봤어요? 누구요? 왜 있잖아요. 키 크고 말랐는데 현진 닮은 관리자요. 현진이 누군데요? 연예인이에요? 정유는 갑갑하다는 듯 서너 번 가슴을 쳤다. 스트레이키즈 현진이요. 내가 진짜 현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겸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겸상을 하고 있네. 그럼 사원님보다 어리겠네? 스트레이키즈나 현진은 몰라도 아이돌을 닮았다고 하니 관리자가 20대겠거니 싶었다. 아, 좀 어려 보이긴 했는데요. 현진 닮은 남자면 나이 정도는 뭐 극복 가능하지. 나는 우리의 대화를 향해 귀를 쫑긋 대는 게 보이는 것 같은 우재의 얼굴을 잊고는 정윤을 떠보듯 화제를 유지했다. 나이를 극복하게 만들고 싶은 얼굴이라 나도 그 관리자 한번 보고 싶네. 사원님도 그 사람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나 마요. 나만 좋아할 거야. 사원님보다 어리면 나한테는 아들뻘인 거 아니에요? 무슨 징그러운 소리를 하는 거야. 실없는 소리가 태반인 대화를 나누는 우리를 우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 어린 눈빛으로 말없이 지켜보았다. 우재가 쿠팡 알바를 지속하는 이유가 완전히 제작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우재는 자신의 눈이 정윤에게로 향하는 걸 도저히 자의로는 멈출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정윤을 좋아하고 정윤이 우재와 사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걱정은 두 사람이 아닌 우재의 엄마이자 나의 언니였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재에게 정윤의 마음을 얻어낼 기회가 있기나 할까 하는 염려가 먼저이긴 했지만 정윤과 우재가 자신의 자리로 떠나고 오후에도 나의 팔레트 지품은 계속됐다. 팔레트 지품이 많이 걷진 않아도 대형 선풍기만 돌아가는 덥고 답답한 곳에서 무겁고 큰 물건들을 카트에 담고 상자를 찢고 하는 일이 반복되자 얼굴은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기에 더해 지품하라는 메시지가 뜬 제품이 상자를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재고가 없어서 물건을 지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PS 사원이나 관리자를 찾아서 말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을 찾아 데스크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옮기는데 마침 어딘가로 가던 폴이 보였다. 폴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폴이 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이 쉬워졌다. 내가 PDA를 보여주며 재고가 없다고 말하자 폴은 무척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다.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거칠어 보였던 폴의 정중한 태도에 좀 당황했는데 폴은 내가 물건을 찾던 팔레트 앞에 상자 더미 앞에 서서 진짜 재고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아, 네, 없네요. 다른 데도 없죠? 네. 폴은 그의 어깨 높이만큼 쌓여있는 상자에 초조한 듯 손가락을 두들기다 PDA의 문제 보고를 누르고 PDA를 내게 건네주고 나서 다시 허리를 숙이고는 가버렸다. 폴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의외성은 있는 사람이네 싶은 생각을 잠깐 하다가 다시 업무를 시작했는데 금방 작업이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힘들었는데 다행이다 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폴이 가서 업무를 변경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혹시 내가 힘들까봐 변경시켜 준 걸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이 무슨 김칫국 한 사발 같은 착각이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연을 운명처럼 믿는 실수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나야만 했다. 우연은 그냥 우연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운명이 왜 좋은 것이라고 믿을까? 내 운명은 내가 내 부모의 딸로 태어나 자라게 했고 최경철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이끌었다. 이래도 운명이 나를 위해 좋은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운명은 오늘 또 한 번 나를 예상치 못했던 거친 길에 데려다 놓았다. 나는 4년 만에 엄마 집 앞에 와 있다. 퇴근 후의 일이었다.